그딴 여자는 절대 허락할 수 없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내 아들, 내 유일한 후계자가 요양보호사와 결혼하겠다고 말하던 그날,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니. 세상 참 편해졌군. 하지만 그 웃음은 곧 분노로 바뀌었죠. 재벌가에 가난한 여자가 들어오면 사랑이 아니라 사건이 되는 걸 모른단 말이냐? 그래서 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 여자가 진짜 착한 사람인지 아니면 계산된 연기인지. 다음 날 내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양복 대신 낡은 점퍼, 향수 대신 먼지 냄새, 그리고 68년 인생 처음으로 나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직장, 낡은 요양원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나를 반겨준 말이 그거였죠. 추우시죠? 따뜻한 물 좀 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나는 이상하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냄새난다고 피하던 노인을 웃으며 씻겨주던 여자, 쓰러진 노인을 끝까지 부축하던 그 작은 어깨, 그리고 그 손끝에서 느껴진 온기. 그때까지 나는 몰랐습니다. 그 손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하지만 그녀가 숨기고 있던 진짜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연 그럼 시작합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25층 건물의 최상층 회장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성의료홀딩스 회장 한도윤은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지상에서 개미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의 시야에는 그저 숫자로만 보였죠. 회장님, 인터뷰 준비되셨습니다. 비서 이정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3분 뒤에 들어오라고 해. 정장깃을 가다듬으며 거울을 한번 확인한 도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주름 하나 없이 다림질된 넥타이처럼 그의 표정도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죠. 인터뷰가 시작되자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신관 오픈을 축하하는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도윤은 준비된 대답을 기계처럼 정확하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다 한 젊은 기자가 예상 밖의 질문을 던졌죠. 회장님, 최근 의료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윤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가난은 결국 개인의 선택입니다.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복지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죠. 우리 병원은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요.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기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몇몇은 황급히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인터뷰가 끝나고 로비로 내려온 도윤은 벽에 걸린 대형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무연고 어르신 진료비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케팅팀이 또 쓸데없는 짓을 했군. 비서에게 낮게 중얼거린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우는 태블릿을 꺼내 오늘 아침 기사들을 보여주었어요. 과거 도윤의 기부 활동을 칭송하는 기사들과 방금 전 인터뷰에 대한 실시간 악플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었죠. 신경 쓸 필요 없어. 여론은 금방 잊혀. 도윤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회장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아들 한지훈이었어요. 내과 의사 가운을 입은 지훈의 얼굴은 결연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잠시 시간 좀 내주세요. 5분이다. 도윤은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회장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어요. 밝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었죠. 제가 사귀는 사람입니다. 이서연이라고 해요. 도윤의 시선이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평범한 얼굴, 수수한 차림새. 그의 눈에 실망이 스쳤어요. 직업은 요양보호사입니다. 순간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등을 돌린 채 말했죠. 상속 포기할 각오는 되어 있겠지. 지훈의 주먹이 살짝 떨렸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보세요. 아버지도 분명 마음이 바뀌실 겁니다. 나가. 차가운 한마디에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사람을 직업으로만 판단하시는군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더 심해지신 것 같습니다. 도윤의 어깨가 미세하게 경직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죠. 경고했다. 지우는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서연 씨는 제 선택의 끝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문이 닫히고 회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은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액자를 꺼냈어요. 희미하게 보이는 가족 사진,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그리고 어린 지훈의 모습이었죠. 그는 액자를 뒤집어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시니어 케어 자회사 설립안이 안건이었어요. 도윤은 차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수익률이 일반 병원의 절반도 안 됩니다. 투자 가치가 없어요. 지훈이 손을 들었습니다. 의료의 공공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감정적인 판단은 경영의 독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회의실의 다른 이사들은 숨을 죽였죠. 회의가 끝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도윤은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노부부가 서로 부축하며 휠체어를 힘겹게 밀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다리는 불편해 보였고 할아버지의 등은 굽어 있었죠. 그들이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데만 3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경호팀장, 로비 동선을 다시 정리해. 환자 이동이 너무 비효율적이야. 도윤의 명령에 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에게 그 노부부는 그저 동선을 방해하는 장애물일 뿐이었죠. 밤이 깊어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서재에 앉아 위스키를 따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훈의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서연 씨는 제 선택의 끝입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도윤은 답장하지 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 하나하나가 숫자로 환산되는 도시. 그가 평생 쌓아올린 왕국이었죠.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는 굵은 제목이 실렸습니다. 한도윤 회장 가난은 개인의 선택 발언 논란. 댓글란은 이미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회의를 시작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마치 단단한 화강암처럼 그는 자신의 신념에 한치의 의심도 품지 않았죠. PR 팀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필요 없어. 진실은 때로 불편한 법이지. 도윤은 서류에 사인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승자와 패자로 나뉘어 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언제나 승자의 자리에 있었죠. 하지만 그날 밤 도윤은 오래된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내가 선물했던 것이었어요. 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그는 버리지 못하고 있었죠. 무언가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오전 9시
도윤의 회장실에 지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의사 가운이 아닌 정장 차림이었어요.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진료 일정까지 비워둔 것이었죠. 다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조건이 있다. 만남 전 신상 확인은 내 자유다. 아버지, 거절하면 이 얘기는 여기서 끝이야.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는 안 됩니다. 당연하지. 내가 그런 하수를 쓸 사람으로 보이나? 도윤은 비로소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마치 병원에 들어온 신규 의료 장비를 평가하듯이 말이에요. 그날 오후 법무팀 회의실에는 긴장된 공기가 흘렀습니다. 도윤의 지시를 받은 팀장이 보고서를 펼쳤어요. 이서연 씨 30살입니다. 지방 전문대 간호조무 과정 수료,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보유. 현재 종로구 해오름 요양원 근무 중입니다. 도윤은 보고서를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학력도 경력도 그 어떤 것도 특별할 게 없었죠. 수상 경력은 없습니다. 재산은 원룸 전세 5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빚은 없고요. 특출함이 하나도 없군. 도윤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인성 검증이 필요해. 사람의 진짜 모습은 서류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회장의 의중을 정확히 알 수 없었죠. 저녁 6시 도윤은 지훈과 함께 회장실 옆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 빈 의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훈의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앉았을 자리였죠. 사람은 스펙이 아니라 현장에서 봐야 합니다. 지훈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억눌린 분노가 묻어났어요. 아버지는 모든 걸 숫자로만 판단하시죠. 매출, 수익률, 학벌, 연봉. 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그런 걸로 매길 수 없어요. 도윤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감상적인 소리 하지 마라. 세상은 능력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뉠 뿐이야.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순간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어요. 하지만 그는 금세 표정을 가다듬었죠. 그래, 직접 보겠다. 내가 그토록 자신하는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지훈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서연 씨를 만나고 나면 아버지의 기준이 얼마나 틀렸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식사가 끝난 후 도윤은 차 안에서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종로 쪽 해오름 요양원 하나? 네, 회장님. 교통이 복잡한 지역입니다. 주변 상황은 어떤가? 오래된 주택가 사이에 있습니다. 주차도 어렵고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계획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팔걸이를 두드렸어요. 마치 체스판 위에서 다음 수를 계산하듯이 말이죠. 집에 돌아온 도윤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PR팀에서 보낸 여론 분석 그래프가 태블릿 화면에 떠 있었어요. 호감도는 급락했고 부정적 댓글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죠. 회복 가능합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달리 미세한 균열이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손목시계가 보였습니다. 30년 전 아내가 결혼기념일에 선물한 것이었죠. 시계는 오래전에 멈췄지만 그는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시계를 손목에 차고 줄을 조였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피부에 닿았습니다. 핸드폰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짧은 두 글자였어요. 현장 확인.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이사진 중 한 명이었어요. 회장님, 최근 발언 때문에 몇몇 투자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네.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전화를 끄는 도윤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 하나하나가 숫자로 보이던 그의 눈에 오늘은 뭔가 다른 것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했죠. 사람의 격이란 결국 성취로 증명되는 거야.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향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68살.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그는 면도를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수염을 기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말도 안 돼. 그는 고개를 저으며 면도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죠. 평생 지켜온 질서와 가치관에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흘 뒤 아침 7시, 도윤은 비서실로 정우를 불렀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한 정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회장실에 들어섰어요.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신중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합법적인 위장이 필요해. 가명과 임시 신분을 만들어라. 정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10년 동안 비서로 일했지만 이런 요청은 처음이었죠.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관찰이 필요한 일이 있다.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을 거야. 도윤은 책상 서랍에서 메모를 꺼내 건넸습니다. 거기엔 필요한 준비물이 적혀 있었어요. 헌옷, 낡은 가방, 현금 3만 원. 정우는 메모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노숙자 단체에서 헌옷을 구매하라고요? 그래. 합법적으로 구매해서 영수증도 받아둬. 나중에 기부금 처리할 거니까. 정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결정에는 늘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감출 수 없었죠. 오후 2시, 도윤은 병원 재활의학과를 찾았습니다. 주치의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어요. 회장님, 정기 검진은 다음 달인데요. 허리 디스크 환자의 걸음걸이를 배우고 싶네. 의사는 잠시 멈칫했다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디스크 환자는 통증 때문에 몸을 한쪽으로 기울입니다. 보폭은 짧고 걸을 때마다 미세하게 멈추죠. 도윤은 진료실 안을 천천히 걸으며 연습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서서히 자연스러워졌어요. 의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손 떨림도 있나? 네, 신경 압박이 심하면 손끝이 떨릴 수 있습니다. 도윤은 손을 들어 미세한 떨림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환자처럼 보였어요. 저녁 무렵 비서실에서 준비한 물건들이 도착했습니다. 낡은 점퍼, 구겨진 바지, 떨어진 운동화. 도윤은 하나씩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냄새는 어떻게 할 건가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향수는 사용하지 않아. 오래된 담요의 먼지 냄새, 마늘과 담배가 찌든 냄새 정도면 충분해. 하지만 회장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정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속이는 것도 아니야.
그저 관찰만 할 뿐이지.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집무실에서 거울을 보며 변장 연습을 했습니다. 머리는 일부러 헝클어뜨렸고 수염도 며칠 동안 기른 상태였어요. 평소의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는 알약 몇 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비타민이었지만 포장은 일반 약처럼 보였어요. 현금 3만 원도 구겨진 지갑에 넣었습니다. 운전기사는 근거리에서 하차 후 대기하지 마라. 도윤은 보안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팀장은 반대 의견을 내려다가 회장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어요. 회장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걱정 마. 만약을 위해 이걸 준비했어. 도윤은 신발 깔창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 밑에는 얇은 긴급 연락 카드가 숨겨져 있었어요. 위급 시 병원으로 연락할 수 있는 번호가 적혀 있었죠. 점심시간, 도윤은 요양원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CCTV 위치나 직원 근무표 같은 세부 정보는 일부러 보지 않았어요. 불법적인 사전 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원칙이었죠. 일정은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정우가 태블릿을 들고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COO에게 하루 동안 위임한다. 일정표엔 비공개 미팅으로 처리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도윤은 낡은 옷들을 한 번 더 살펴보았어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초라한 차림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도윤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서연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평범한 얼굴, 수수한 미소. 도대체 지훈이 이 여자의 어디에 끌린 걸까요?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서재를 채웠습니다. 도윤은 오래된 수첩을 꺼내 몇 자 적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다. 그것은 그가 평생 믿어온 철학이었습니다. 내일 그는 그 믿음을 시험하게 될 것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시험받게 될 사람이 자신일 거라고는 아직 알지 못했죠. 다음 날 오전 10시, 도윤은 종로의 좁은 골목길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와 구겨진 바지를 입은 그의 모습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며칠 동안 기른 수염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죠. 해오름 요양원 앞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좁은 입구로 보호자들과 직원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휠체어를 밀고 나오는 사람, 약봉지를 든 사람, 급하게 뛰어가는 간호사까지. 도윤은 입구 옆 벽에 기대어 그 모습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건물은 5층짜리 낡은 콘크리트 건물이었어요. 외벽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간판도 색이 바랬죠. 도윤의 병원들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는 허리를 구부리고 절뚝거리며 천천히 입구로 걸어갔어요. 접수 창구에 다가가자 젊은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도윤은 일부러 쉰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줄 수 있소? 비가 올 것 같은데. 직원의 표정이 딱딱해졌습니다. 그녀는 벽에 붙은 안내문을 가리켰어요. 여기는 요양원입니다. 무료 숙박소가 아니에요. 입소하려면 정식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절차가 뭔데? 보호자 동의서, 건강진단서, 입소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기자가 많아서 최소 3개월은 기다리셔야 해요. 도윤은 일부러 큰 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그럼 오늘 당장 갈 데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이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몇몇 보호자들은 인상을 찌푸렸죠. 바로 그때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서연이었습니다. 흰색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도윤의 팔을 살짝 잡고 대기 의자 쪽으로 안내했어요. 그녀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먼저 앉으세요. 물 한 잔 드릴게요. 서연은 정수기에서 종이컵에 물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핫팩을 꺼내 도윤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손이 차가우시네요. 이거 잡고 계세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코를 막으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도윤에게서 나는 냄새 때문이었죠. 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일어났어요. 어르신, 창가 쪽 자리로 옮기시죠. 바람이 들어와서 더 편하실 거예요. 그녀는 도윤을 창가 구석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적당히 떨어진 곳이었지만 소외감을 주지 않는 절묘한 위치였어요. 바로 그때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화재 대피 훈련이 있습니다. 입소자 여러분과 보호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도윤에게 설명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훈련이에요. 어르신들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녀가 일어서려 하자 경비원이 농담을 던졌습니다. 서연 씨는 천사야, 천사. 저런 사람까지 다 챙기고.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잖아요. 도윤은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2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어르신이라고 불러주었어요. 회장님도 사장님도 아닌 그저 어르신이라고. 잠시 후 서연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도윤의 신발끈을 묶어주기 시작했어요. 끈이 풀렸네요. 넘어지시면 큰일이에요.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의료그룹 회장인 자신의 신발끈을 요양보호사가 묶어주고 있다니. 그것도 아무 데가 없이 말이죠. 왜 이렇게 하는 거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접수 직원이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하지만 규정상 오늘은 입소가 불가능합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펜으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근처 복지센터 주소예요. 그리고 이건 무료급식소 시간표고요.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에 하세요. 그녀는 메모지를 도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평생 습관대로 감사 인사는 하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와 골목 모퉁이를 돌았을 때 갑자기 어지럼증이 왔습니다. 도윤은 벽을 짚고 겨우 버텼어요. 그때 지나가던 노인이 급히 달려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신가? 어디 아프신데라도? 도윤은 반사적으로 팔을 빼며 거부했습니다. 괜찮소. 신경 쓰지 마시오. 그의 차가운 반응에 노인은 섭섭한 표정으로 걸어갔어요. 도윤은 혼자 남아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타인의 도움을 거부하며 살아온 그에게 오늘은 너무나 낯선 하루였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도윤은 서연이 알려준 복지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은 요양원보다도 더 낡아 보였어요. 입구에는 이미 수십 명의 노인들이 줄을 서 있었죠.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이 이런 곳에 줄을 서다니. 하지만 요양원에 합법적으로 들어가려면 이 절차가 필요했어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줄 맨 뒤에 섰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야 그의 차례가 왔습니다. 복지센터 직원은 피곤한 얼굴로 서류를 내밀었어요. 단기보호 신청이시죠? 신분증 있으세요?
도윤은 준비해둔 가명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하더니 도장을 찍어 주었어요. 이 서류 가지고 요양원에 가시면 됩니다. 운이 좋으면 빈자리가 있을 거예요. 오후 2시 도윤은 다시 해오름 요양원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정식 서류를 들고 있었죠. 접수 창구의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정말 복지센터를 다녀오셨네요. 그녀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 어제 퇴원하신 분이 있어서 침상 하나가 비었어요. 일방만 가능하신데 괜찮으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안내한 곳은 2층 끝 4인실이었어요. 좁은 방에는 침대 4개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있었고 창문은 너무 작아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르신 침대예요. 간호사가 가리킨 곳은 화장실 바로 옆 침대였습니다. 밤새 화장실 문 여닫는 소리에 시달릴 게 뻔했죠.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짐을 내려놓았어요. 저녁 6시 식당에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쟁반에 담긴 밥과 국, 그리고 반찬 2가지. 도윤의 병원 VIP실에서 제공되는 식사와는 천지 차이였죠. 그때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한 어르신이 갑자기 밥상을 엎어버린 것이었어요. 이딴 게 밥이야? 걔도 안 먹겠다.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환자였습니다. 밥과 국이 바닥에 쏟아졌고 다른 환자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죠. 바로 그때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어르신 괜찮아요. 제가 새로 담아드릴게요. 뭐가 괜찮아? 다 먹기 싫어. 서연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쏟아진 음식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가 새 쟁반을 들고 돌아왔어요. 이번엔 반찬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계란말이 넣어드렸어요. 김어르신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수저를 건네주었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일부러 국을 바닥에 흘렸습니다. 아이고, 미끄럽네. 그는 큰 소리로 불평했어요. 다른 직원 한 명이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조심 좀 하세요. 청소하는 사람 생각도 해야죠. 하지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이나 불만이 전혀 없었어요. 밤 9시 TV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휴게실에 모인 어르신들이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도윤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가난 발언 논란을 다루는 뉴스였죠. 저 인간이 뭘 안다고 저런 소리를 해. 한 어르신이 투덜거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려 화면을 피했어요. 자신을 욕하는 소리를 직접 듣는 기분은 묘했습니다. 밤 11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문을 살짝 열어보니 한 어르신이 맨발로 복도를 헤매고 있었어요. 치매 환자였습니다. 집에 가야 해. 우리 영감이 기다려. 어르신은 계속 중얼거리며 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 직원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어르신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내일 아침에 같이 가요. 정말? 약속해? 네, 약속할게요. 먼저 방에 가서 쉬세요. 서연은 할머니를 방까지 모시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잠들 때까지 옆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어요. 도윤은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생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온 그에게 돈 없이도 사람을 돌보는 서연의 모습은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도윤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화장실 문소리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지만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어요. 서연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는 본격적인 테스트를 시작할 날이었죠. 물리치료실로 가는 복도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도윤은 일부러 지팡이를 바닥에 끌며 천천히 걸었어요. 물리치료사가 운동을 설명하는 동안 그는 갑자기 지팡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큰 소리가 나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도윤은 허리를 구부려 지팡이를 줍는 신용을 했지만 일부러 손이 닿지 않는 척했습니다. 서연이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지팡이를 집어 올렸어요. 어르신, 여기 있어요. 도윤은 지팡이를 받으며 일부러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여기 받아주는 것도 귀찮지 않소? 서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어르신도 치료받을 권리가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도윤의 팔을 살짝 잡고 운동기구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손길에서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오전 10시 화장실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어르신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죠. 도윤은 일부러 새치기를 시도했어요. 급해서 그러는데 먼저 좀 쓰면 안 되겠소? 왜 당신만 급해? 우리도 급하다고. 한 어르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식간에 말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 서연이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들, 진정하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녀는 도윤을 1층 직원 화장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르신에게는 휠체어용 화장실을 알려드렸어요. 두 사람 모두의 체면을 살려주며 갈등을 해결한 것이었죠.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2시 세탁실 앞에서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할머니가 울고 있었어요. 내 속옷이 없어졌어. 분명히 여기 뒀는데. 직원들이 허둥지둥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세탁물 장부를 꺼냈어요. 그녀는 바코드 스캔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분홍색 속옷이신가요? 맞아. 3층 김할머니 방에 잘못 배달된 것 같아요. 같은 색이라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서연은 10분 만에 속옷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도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점심 후 자신의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베개 밑에 사탕 껍질 몇 개를 일부러 숨겼어요. 청결 문제를 일으켜 직원들의 반응을 보려는 계획이었죠. 오후 4시 청소 직원이 방을 점검하다가 사탕 껍질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벌레 생기면 어떡하려고. 직원은 화를 내며 껍질을 치웠습니다. 그때 서연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 어르신이 사탕 껍질을 베개 밑에 숨겨뒀어요. 서연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꾸짖는 대신 조용히 말했어요. 어르신, 사탕 드시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당뇨 없으시니까 간식으로 드릴 수 있어요. 대신 껍질은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다른 어르신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무설탕 사탕 몇 개를 꺼내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간식 시간인 오후 3시 반, 서연은 어르신들에게 요거트를 나눠드렸습니다. 당뇨가 있는 어르신에게는 무가당 요거트를 따로 준비했어요. 왜 나는 이거야? 당뇨 환자인 박 어르신이 불만을 표했습니다. 서연은 차분히 설명했어요. 어르신 혈당 관리 중이시잖아요. 이게 더 건강에 좋으세요. 저녁 9시가 되자 도윤은 일부러 불면증을 연기했습니다. 호출벨을 계속 눌렀어요. 1번, 2번, 3번. 5번째 벨이 울렸을 때 다른 직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들어왔습니다. 또 무슨 일이세요?
잠이 안 온다고 계속 부르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서연은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에서 잔잔한 음악을 틀었어요. 어르신, 이 음악 들으면서 눈 감고 계세요. 편안하게 숨 쉬시고요.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음악이 귀에 들어왔어요. 그의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따뜻한 선율이었죠. 밤 11시, 다른 직원이 서연에게 투덜거렸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들어봤어? 맨날 고생만 하고.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도윤은 어둠 속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평생 감사 인사를 받기만 했던 그에게 감사받지 못해도 묵묵히 일하는 서연의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였어요. 셋째 날 점심시간이 막 끝난 오후 1시, 요양원 복도에는 평화로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대부분이 식사 후 낮잠을 자거나 TV를 보고 있었죠. 도윤도 휴게실 구석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며 주위를 살피고 있었어요. 갑자기 3층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 없어요? 빨리 와주세요. 순식간에 요양원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허둥지둥 3층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도윤도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 무슨 일인지 확인했습니다. 3층 복도에는 한 어르신이 쓰러져 있었어요. 78살의 최 할아버지였습니다. 치매와 당뇨를 함께 앓고 있는 환자였죠.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의식도 흐릿해 보였습니다. 저혈당 쇼크 같아요. 서연이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즉시 무릎을 꿇고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맥박은 빨랐고 호흡은 얕았습니다. 간호사님, 혈당 체크 도구 가져와 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몇 초가 급했죠. 서연은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냈습니다. 평소 당뇨 환자들을 위해 늘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어요. 어르신, 입 벌려보세요. 그녀는 사탕 반쪽을 어르신의 뺨 안쪽에 넣었습니다. 혀 밑이 아닌 뺨 안쪽에 넣은 것은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이런 세심한 처치는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2분이 지나자 간호사가 도착했습니다. 혈당 측정 결과 45였어요. 정상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죠. 구급차 불렀어요? 네, 오고 있어요. 서연은 어르신의 머리를 살짝 들어 올려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에게 지시했어요. 담요 가져와서 다리 밑에 받쳐주세요. 혈액순환을 돕는 거예요. 도윤은 멀리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소 수천억 원의 의료 장비를 다루던 그의 병원에서도 이런 침착한 대응은 쉽지 않았어요. 서연은 값비싼 장비 없이도 정확한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죠. 길 비켜주세요. 구급대원 지나갑니다. 복도가 좁아서 이송 침대가 들어오기 힘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우왕좌왕하며 길을 막고 있었어요. 서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벽 쪽으로 붙어주세요. 왼쪽 벽으로요. 그녀의 명확한 지시에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덕분에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환자에게 접근할 수 있었어요. 서연은 구급대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오후 1시 5분 의식 저하, 1시 7분 사탕 투여, 1시 10분 혈당 45 확인했습니다. 평소 인슐린 투여 중이고 아침 약은 복용했다고 들었어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대처하셨네요. 골든타임 안에 조치한 덕분에 큰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 할아버지가 구급차에 실려가자 요양원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무서워. 집에 가고 싶어. 서연은 어르신들을 한 명 한 명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요. 최 어르신은 금방 나으실 거예요. 내일이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구석에서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발견부터 이송까지 정확히 12분. 그의 병원 응급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그것도 최신 장비 하나 없는 이곳에서 말이죠. 저녁이 되자 서연은 직원 휴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익숙해도 응급 상황은 늘 긴장되는 법이었죠. 그녀는 물을 한 컵 마시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서연 씨,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동료 간호사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연은 힘없이 웃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밤 9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 할아버지가 안정을 찾았다는 소식이었어요. 가족이 요양원으로 찾아와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서연 씨 덕분에 아버지가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서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함께 도운 거예요. 가족이 가져온 과일 상자를 서연은 병실 전체 어르신들과 나눴습니다.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모두와 기쁨을 나누는 모습이었죠. 도윤은 자신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작고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평생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온 자신과 손 하나로 생명을 구하는 서연. 누가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처음으로 그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날 오후 3시, 맑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창문 밖으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게 보였어요. 곧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세찬 빗줄기로 변했습니다. 도윤은 1층 로비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외래 진료를 다녀오던 80대 노부부였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할아버지가 뒤에서 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요양원 앞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둘 다 넘어진 것이었죠. 할머니의 무릎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고 할아버지의 팔꿈치도 까진 상태였습니다. 서연이 달려나왔습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노부부에게 다가갔어요. 어르신들, 괜찮으세요? 서연은 자신이 입고 있던 우비를 벗어 할머니에게 씌워드렸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서연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천천히 들어가세요. 제가 휠체어 밀어드릴게요. 서연은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노부부를 로비까지 안내했습니다. 그녀의 유니폼은 빗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도윤은 건물 처마 밑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병원이었다면 경비원이나 안내 직원이 우산을 들고 나갔을 텐데 여기서는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우비까지 벗어주며 돕고 있었죠. 바로 그때 택배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운전사가 큰 박스들을 들고 급하게 뛰어왔어요. 출입구가 좁아서 휠체어와 택배 카트가 동시에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비켜주세요. 비 맞아요. 택배 기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는 어르신들과 동선이 꼬였어요. 순간 아수라장이 될 뻔했지만 서연이 재빨리 나섰습니다. 택배는 잠시 이쪽에 두세요.
어르신들 먼저 들어가시게 해드려요. 그녀는 경사로 동선을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덕분에 모두가 질서 있게 건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서연은 간호실로 가서 소독약과 붕대를 가져왔습니다. 노부부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드렸어요. 그녀의 손길은 능숙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따가우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할머니가 서연의 젖은 머리를 보며 말했어요. 아가씨, 감기 걸리겠어. 얼른 옷 갈아입어. 괜찮아요. 어르신들이 먼저예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오후 4시 서연은 여전히 젖은 옷을 입은 채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휴게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던 것이었어요. 호출벨이 계속 울렸고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끊이지 않았으니까요. 도윤은 일부러 요양원 바깥으로 나가 넘어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빗속에서 미끄러진 척하며 무릎을 땅에 찧었어요. 금세 바지에 진흙이 묻고 무릎에서 피가 조금 났습니다. 어르신, 서연이 또다시 달려나왔습니다. 이미 젖은 몸이 더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윤을 일으켜 세웠어요. 다치신 곳 있으세요? 그녀는 도윤의 무릎을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상처지만 피가 나고 있었죠. 서연은 도윤을 부축해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잠시만요. 소독해 드릴게요. 서연은 또다시 소독약을 가져와 도윤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여전히 정성스러웠어요. 괜찮습니다. 도윤이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서연은 끝까지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때 관리자급으로 보이는 직원이 지나가다가 로비의 홍보 배너를 가리켰어요. 이 배너 위치가 영 별로네. 어르신들 걸어 다닐 때 시야를 가려서 위험해 보여.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옆으로 옮기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서연 씨가 직원 회의 때 건의해봐. 관리자가 가고 난 후 서연은 배너를 조금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무거웠지만 끙끙대며 위치를 조정했어요. 비가 그친 오후 5시 복도 곳곳에 빗물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넘어질 위험이 있었죠. 서연은 즉시 미끄럼 주의 표지판을 가져와 세웠습니다. 그리고 걸레로 물기를 닦기 시작했어요. 이런 날은 특히 조심해야 해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여전히 젖은 옷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서연은 잠시 휴게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여분의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벗어놓은 유니폼은 물에 푹 젖어 무거웠습니다. 도윤은 우연히 게시판에 붙은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매주 수요일 무료 손마사지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담당자 이름에는 이서연이 적혀 있었죠. 급여도 제대로 못 받는 요양보호사가 무료 봉사까지 기획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빗속에서 우비를 벗어주던 서연, 젖은 몸으로 일하던 서연, 무료 프로그램을 기획한 서연. 그녀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주기만 했어요. 처음으로 도윤의 마음속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성공과 부,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서연처럼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진짜 가치일까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5째 날 오전 10시 2층 병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돈이 없어졌어. 분명히 여기 뒀는데. 50대 중년 여성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어요. 그녀는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의 보호자였습니다. 가방을 뒤지며
당황한 표정이었죠. 20만 원이 들어있던 봉투가 사라졌어요. 아까 화장실 다녀오기 전엔 분명 있었는데 순식간에 요양원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자가 급히 달려왔고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도윤도 복도에 나와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CCTV 확인해 보세요. 보호자가 소리쳤지만 관리자의 얼굴이 난처해졌습니다. 2층 복도는 CCTV 사각지대예요. 예산 부족으로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럼 출입 기록이라도 확인해야죠. 출입대장을 확인하니 오전에만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직원, 보호자, 방문객, 배달원까지 누가 돈을 가져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관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직원들 사물함을 검사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건 인권 침해예요. 노조 대표가 즉시 반발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우리를 도둑 취급하는 거냐? 매일 이렇게 고생하는데 의심까지 받아야 해? 갈등이 고조되는 순간 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소지품부터 확인하세요. 그녀는 자신의 가방을 열어 보였습니다. 지갑, 휴대폰, 간식 몇 개가 전부였어요. 주머니도 뒤집어 보였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너만 그래?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동료 직원이 불만을 표했지만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의심을 빨리 풀어야 일도 계속할 수 있잖아요. 몇몇 직원들이 마지못해 서연을 따라 소지품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발하는 직원들도 있었어요. 보호자는 특정 직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까 이 사람이 우리 방에 들어왔어요. 수상해 보였다고요. 지목당한 직원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청소하러 들어간 거예요. 매일 하는 일인데 왜 저를 의심하는 거죠? 도윤은 구석에서 말없이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돈 때문에 서로를 의심하고 싸우는 모습. 그가 평생 봐온 익숙한 광경이었죠. 하지만 서연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비난받는 동료를 옹호했어요. 이분은 10년 넘게 여기서 일하신 분이에요. 절대 그런 일 하실 분이 아닙니다. 오후 1시 서연은 종이와 펜을 들고 동선 재구성을 시작했습니다. 시간대별로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표로 만들었어요. 오전 9시 반에서 10시 사이 2층에 올라온 사람들을 정리해 봤어요. 그녀의 표를 보니 10시 직전에 방문 판매원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안마기 체험 판매를 하러 온 사람이었죠. 잠깐, 그 사람 출입대장에 이름이 없네요? 관리자가 놀라며 대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기록이 없었어요. 무단으로 들어온 것이었죠. 경비실에 확인해 보니 그냥 들어왔다고 하네요. 단골이라서 그냥 통과시켰대요. 모두가 그 판매원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도 제대로 없어서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저녁 6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분실 신고를 했던 보호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녀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제 실수였어요. 외투 안쪽 비밀 주머니에 넣어뒀던 걸 깜빡했네요. 봉투는 그녀의 외투 안감 주머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잃어버린 게 아니었던 거죠.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반나절 동안 도둑 취급을 받았는데 정작 돈은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죄송해요. 보호자가 작게 말했지만 제대로 된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허탈하네. 한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도 지친 표정이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다행이에요. 돈을 찾았잖아요. 다행이라고? 우리가 받은 모욕은 어떡하고? 동료가 분노했지만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터로 돌아갔어요. 도윤은 자신의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주먹을 가볍게 폈다가 다시 쥐는 작은 동작이 반복되었습니다. 평생 돈으로 사람을 평가해온 자신과 돈 때문에 모욕받으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서연. 그 대비가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밤이 되자 직원들 사이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서로 간의 불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누군가는 상처받은 표정이었죠.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쩌지? 한 직원이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 대답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일해야 해요. 어르신들은 우리를 필요로 하니까.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어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신뢰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이 사건은 요양원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불신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었어요. 여섯째 날 아침 9시 서연은 관리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원장과 관리부장 그리고 노무 담당자까지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원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경고장이었어요. 서연 씨, 최근 청결관리 불량으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개인 친절 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관리부장이 딱딱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주고 근무 시간 외에도 돌봄을 제공한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이건 규정 위반입니다. 저는 제 돈으로 작은 간식을 사드린 것뿐이에요. 그것도 안 되나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원장이 한숨을 쉬며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근무 스케줄 조정 통보서였어요. 다음 주부터 주당 근무 시간을 20시간으로 줄입니다. 사실상 해고 수순이라는 거죠?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원장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어요. 관리부장이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이의 제기를 원하시면 다음 달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경고장을 손에 들고 관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일이야? 괜찮아요. 그냥 업무 조정이에요.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서연을 찾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정말 그만둔다는 게 사실이니? 80세의 김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다 들었어. 김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모여들었어요. 내가 없으면 우리는 어떡하니? 누가 내 약시간 챙겨주고? 손 마사지는 누가 해줘? 서연은 어르신들을 하나하나 안심시켰습니다. 다른 직원분들도 잘해주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어르신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들은 서연이 떠나는 게 아쉬운 게 아니라 슬펐어요. 가족처럼 여기던 사람을 잃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오후 3시 한 동료가 서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윗선 입김이래. 누군가가 너를 찍었다는 얘기가 돌아.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너무 나댔나 봐요. 도윤은 자신의 침대에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야간에 호출벨을 여러 번 눌렀어요. 하지만 서연은 이미 근무가 끝난 시간이었죠. 다른 직원이 와서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또 뭐가 필요하세요?
아니요, 됐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찾던 건 서연이었지만 그녀는 이제 거의 볼 수 없었어요. 저녁 7시 서연은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락커에서 가방을 꺼내는 그녀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어요. 동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서연은 계속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서연은 비에 젖은 벤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경고장이 든 봉투가 있었어요. 빗방울이 봉투를 적시고 있었지만 그녀는 우산을 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의 원룸은 작고 낡았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벽지는 곰팡이 자국이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시장의 소음이 들려왔죠. 벽에 걸린 달력에는 형광펜으로 표시된 날짜들이 빼곡했습니다. 근무일과 월세 납부일이었어요.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하지? 서연은 혼잣말을 하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주당 20시간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어요. 문득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래층 반찬 가게 아주머니였어요. 서연아, 김치 좀 가져가라. 많이 담갔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혼자 사는 애가 김치라도 먹어야지. 아주머니는 김치통을 놓고 갔습니다. 서연은 김치를 냉장고에 넣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힘들 때 주변 사람들의 작은 온기가 더 크게 느껴지는 법이죠. 창가에 놓인 작은 선인장에 물을 주며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괜찮을 거야. 분명히 괜찮을 거야. 한편 도윤은 요양원 침대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해고 위기에 처한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답답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개입하면 정체가 들통날 것이 두려웠죠.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직원들을 숫자로만 봤던 자신, 실적이 떨어지면 가차없이 해고했던 자신, 그런 자신과 다를 게 없는 이곳의 관리자들. 하지만 서연 같은 직원을 잃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밤은 깊어갔고 요양원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어요. 7째 날 아침 7시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정식 근무일이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주당 20시간만 일하게 되니 거의 매일 봤던 어르신들을 이제는 거의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녀는 락커에서 깨끗하게 다린 유니폼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묶었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병실 라운딩을 시작한 서연은 평소보다 더 꼼꼼했습니다. 이불 한 장 한 장을 정성스럽게 개고 베개 위치를 어르신들이 편한 각도로 맞춰드렸어요. 창문도 깨끗이 닦아 햇빛이 잘 들어오게 했습니다. 서연아, 오늘따라 더 열심히 하네? 김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오늘은 더 잘하고 싶어서요. 오전 10시 서연이 기획한 손 마사지 프로그램의 마지막 회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서연은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게 한 후 한 분 한 분 정성껏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손이 참 따뜻하네. 박할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서연은 수건에 아로마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은은한 라벤더 향이 퍼졌습니다. 이 향 맡으시면 숙면에 도움이 될 거예요. 도윤도 줄 끝에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차례가 되자 서연이 그의 거친 손을 잡았어요. 노숙자 행세를 하느라 일부러 관리하지 않은 손이었지만 서연은 다른 어르신들과 똑같이 정성껏 마사지했습니다. 어르신 손이 많이 거칠어지셨네요. 보습제 발라드릴게요. 서연이 로션을 발라주는 동안 도윤은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는 얼굴. 그 순간 도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크게 흔들렸어요. 점심시간 서연은 청소 아주머니와 함께 구내식당 한 구석에서 라면을 나눠 먹었습니다. 반 공기씩 나눈 라면이었지만 둘은 정답게 대화를 나눴어요. 힘들어도 사람 때문에 버틴다니까. 청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르신들 보면 힘이 나요. 오후 2시 게시판 앞에 몇 개의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 선생님 수면 케어 감사했습니다. 혈당 체크 꼼꼼히 해주셔서 고마워요. 손 마사지 최고였어요. 서연은 포스트잇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참았어요. 아직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오후 4시 원장실로 불려간 서연은 차분히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나요? 원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오자 한 보호자가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작은 초콜릿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잘 돌봐주셔서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연은 초콜릿을 받아 직원 휴게실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남겼어요. 모두 드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준비를 하던 서연에게 한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돈 분실 사건 때 서연을 의심했던 직원이었어요. 그때 미안했어. 짧은 사과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도윤의 침대를 정리하러 간 서연은 그의 손을 씻겨드리고 보습제를 발라드렸습니다.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 없던 도윤은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수고했소. 도윤이 낮게 중얼거렸지만 서연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듣지 못했어요. 요양원 정문을 나서는 서연의 뒷모습을 도윤은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 순간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짜 시험했던 건 서연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신념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던 자신. 하지만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자신. 그는 처음으로 깊은 후회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오늘따라 차갑게 느껴졌어요.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죠. 8째 날 오전 9시 해오름 요양원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지훈이 차에서 내렸어요. 그의 표정은 결연하면서도 무거웠습니다. 요양원 로비로 들어선 지훈은 접수 직원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원장님과 관리자분들을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30분 후 회의실에는 원장과 관리부장 그리고 주요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지훈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어요. 어제까지 이곳 2층에 계셨던 노숙자 어르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 아버지입니다. 한성의료홀딩스 회장 한도윤이요.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컵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어요.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럴 리 없어요. 그분은 분명. 관리부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훈은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정장 차림의 도윤과 요양원에서 찍힌 CCTV 화면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았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설마 우리를 감시한 거예요? 숨어서 우리를 평가한 거란 말이죠? 분노와 배신감이 섞인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도윤이 들어섰습니다. 깨끗하게 면도하고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죠. 죄송합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68평생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을 속인 것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검증이나 감시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러신 겁니까?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제가 잘못 살아왔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을 숫자로만 보고 가난을 무능으로 여기며 살았죠. 하지만 이곳에서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지훈이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검증이 아니라 치유가 필요했던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드린 점 저도 사과드립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어요. 지훈이 연락해서 부른 것이었죠.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고 잠시 멈췄습니다. 도윤이 서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 서연이 그의 팔을 잡았어요. 어르신들 앞에서 그러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도윤은 일어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당신을 시험한다고 했지만 정작 시험 받은 건 저였습니다. 나를 간병한 건 당신의 시간과 품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도 아프셨던 거잖아요.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녀의 말에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타인 앞에서 감정을 드러낸 순간이었어요. 직원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어요. 한 직원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어쩌시겠다는 거죠?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이곳을 진짜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시설을 보강하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노고를 인정하겠습니다.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 씨 해고건은 즉시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명령이 아닌 부탁이었어요. 관리부장이 서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회의실 밖에는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이었어요. 김할머니가 도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한테는 진짜였잖아. 같이 밥 먹고 같이 잤잖아. 도윤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중 일부는 도윤을 용서했고 일부는 여전히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희망이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도윤은 마지막으로 모두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틀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 오전 8시 해오름 요양원에는 활기찬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이 약속한 변화가 하나둘 실현되고 있었어요. 정문에는 새로운 간판이 설치되고 있었고 건물 외벽도 깨끗하게 도색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운영 감사팀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출입대장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이었죠. 도윤은 직접 참석해서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방문 판매원도 반드시 신원 확인 후 출입하도록 하세요. 어르신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감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였던 2층 복도에도 새 카메라가 설치되었어요. 하지만 직원 휴게실이나 화장실 앞은 제외했습니다. 감시가 아닌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요. 오전 10시 서연이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완전히 복직한 첫날이었어요.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다시 와서 다행이야.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평소처럼 유니폼을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근무표를 보니 주당 40시간 정규직으로 변경되어 있었고 감정노동 케어를 위한 상담 시간도 배정되어 있었죠. 점심시간 직원 휴게실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낡은 의자는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개인 락커도 넓어졌어요. 벽에는 칭찬 보드가 새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서연 선생님 오늘도 최고. 박 간호사님 응급처치 감사해요. 직원들끼리 서로 격려하는 메시지들이 붙어 있었어요. 도윤의 지시로 만든 것이었지만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였습니다.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직원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도윤이 직접 참석했어요. 그는 더 이상 위에서 내려다보는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눈높이에서 직원들과 마주 앉았죠. 호출벨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시스템을 도입할 거예요.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야간 근무자가 너무 적어요. 혼자서 30명을 돌보기는 무리예요. 맞습니다. 야간 근무자를 2명으로 늘리겠습니다. 수당도 50% 인상하고요.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실질적인 변화가 느껴졌으니까요. 지훈도 자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의료 프로토콜을 정리해서 요양원에 제공했어요. 응급상황별 대처법, 약물 관리 지침, 환자 관찰 체크리스트까지 전문의가 직접 만든 자료였죠. 이건 제가 아버지께 진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지훈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도 많이 변하셨네요.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오후 4시 보호자 대상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의 분실 사건 같은 일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었어요. 귀중품 관리법, 직원과의 소통 방법, 민원 제기 절차 등을 안내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뒤에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더 이상 지시하지 않았어요. 직원들이 스스로 개선안을 만들고 실행하도록 했죠. 저녁 6시 도윤은 한성의료홀딩스 재단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화상회의로 연결된 이사들 앞에서 그는 발표했어요. 요양원과 노인복지시설에 연간 1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단 운영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사들이 놀랐지만 도윤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이익을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투자입니다. 밤 9시 서연은 다시 현장에 복귀해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다시 와줘서 고마워. 저도 돌아올 수 있어서 기뻐요.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예전과 같았지만 이제는 더 당당했어요. 자신의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인정받았으니까요. 한편 몇몇 직원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회장 쇼 아니야? 언제까지 갈까? 관리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증명하겠죠.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확실하게 요양원은 달라지고 있었어요. 시스템이 사람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돕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죠. 도윤은 퇴근하는 직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직원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받았어요. 회장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도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수요일 오전 10시 해오름 요양원 대강당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이 제안하고 도윤이 지원한 손 씻김 의식이었어요. 단순한 위생 관리가 아닌 어르신들의 존엄을 지키는 시간이었죠.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손을 정성껏 씻겨드렸어요. 무향 보습제를 발라드리고 1분 동안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손주가 다음 주에 온대요. 기대돼. 짧은 대화였지만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도윤도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특별 대우를 받지 않았어요. 다른 어르신들과 똑같이 순서를 지켰죠. 그의 차례가 되자 젊은 직원이 그의 손을 씻겨주었습니다. 회장님, 손이 많이 부드러워지셨네요. 이제 회장이 아니라 그냥 도윤이라고 불러주세요. 직원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도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후 2시 낙상제로 주간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복도마다 미끄럼 방지 매트가 새로 깔렸고 야간 간접등도 더 밝게 설치되었어요. 각 어르신의 보행 능력에 따라 색깔별 스티커를 붙여 직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죠. 초록색은 독립보행 가능, 노란색은 지팡이 필요, 빨간색은 휠체어 이용.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훨씬 안전해진 것 같아요. 박 간호사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시행 일주일 만에 낙상 사고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수요일 오후 3시 작은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달 생일인 어르신 5분을 위한 파티였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과일로 만든 컵케이크와 노래방 기계로 부르는 생일 축하 노래. 비용은 많이 들지 않았지만 어르신들의 행복은 컸어요. 78번째 생일인데 이렇게 축하받은 건 처음이야. 김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그도 곧 69번째 생일을 맞을 텐데 과연 누가 축하해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목요일 오전 외부 봉사단체와 연계한 이발과 발톱 관리의 날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감염 관리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었어요. 깔끔해지니까 10년은 젊어 보이시네요. 이발사의 칭찬에 어르신들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만족해하는 모습이 아이들 같았어요. 금요일 오후 4시 지훈이 진행하는 건강 강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주제는 잠이 안 올 때 하는 호흡법이었어요. 배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세요. 하나, 둘, 셋. 어르신들이 따라하는 모습을 도윤은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장한 모습이 보였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자 요양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번아웃 체크 앱이 도입되어 스트레스가 높은 직원은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었죠. 서연은 동료들과 함께 돌봄 매뉴얼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신입 직원 교육용이었어요. 그녀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소중한 자료였죠. 이제 우리도 전문가로 인정받는 것 같아요. 한 직원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대답했어요. 원래부터 우리는 전문가였어요.
이제야 인정받는 거죠. 어르신들은 프로그램 참여 스탬프 카드를 모으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마다 아이처럼 기뻐했어요. 나 벌써 10개나 모았어. 나는 12개야. 경쟁하듯 자랑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도윤도 자신의 스탬프 카드를 들고 다녔어요. 그의 카드에도 도장이 하나둘 늘어갔죠. 어느 날 저녁 도윤은 손씻김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앞에는 치매를 앓는 오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손 씻으러 왔어? 네, 할머니. 좋겠다. 누군가 손 씻겨주는 거.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어요. 인간의 존엄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손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밤이 되자 요양원은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두려움의 고요가 아닌 평화로운 고요였죠. 어르신들은 편안히 잠들었고 직원들은 미소를 지으며 일했습니다. 도윤은 매일 요양원을 방문했지만 이제는 감시자가 아닌 동반자로 왔어요. 때로는 어르신들과 화투를 치고 때로는 직원들의 고민을 들어주었죠. 변화는 완성되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어요. 6개월 후 가을 햇살이 따사로운 토요일 오전 11시 작은 예식장에 하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호텔 웨딩홀이 아닌 정원이 있는 소박한 예식장이었어요. 지훈과 서연이 선택한 곳이었죠. 입구에는 특별한 안내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휠체어 하객 전용 좌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해오름 요양원 어르신 15분이 휠체어를 타고 오실 예정이었거든요. 도윤은 일찍 도착해서 휠체어 통로를 확인했습니다. 경사로가 너무 가파르지 않은지, 화장실까지 가는 길이 편한지 직접 걸어보며 점검했어요. 예전에 그라면 비서에게 시켰을 일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절반이 요양원 어르신들과 직원들이었어요. 나머지는 병원 동료들과 친지들이었죠. 빈부격차도 나이 차이도 상관없이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며 도윤을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도윤 씨, 오늘 멋지네. 할머니도 곱게 차려입으셨네요. 도윤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VIP석이 아닌 일반 하객석이었어요. 그것도 맨 뒤쪽 구석 자리였죠.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부 서연이 입장했어요. 비싼 드레스가 아닌 심플한 웨딩 드레스였지만 그녀의 미소가 드레스보다 더 빛났습니다. 신랑 지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줄에는 없었습니다. 대신 사회자가 짧은 메시지를 읽었어요. 오늘 이 자리는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돌봄의 가치를 아는 모든 분들의 축제입니다. 축가 시간이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양원 어르신 5분이 앞으로 나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동요를 부르기 시작했죠.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음정은 맞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치며 따라 불렀어요. 도윤도 작은 목소리로 함께 노래했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과장된 감정 표현은 하지 않았어요. 신랑 신부가 맞절을 했습니다. 먼저 양가 부모님께 그리고 하객들에게도 인사를 했어요. 특히 서연은 요양원 어르신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 또 다른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피로연은 뷔페가 아닌 간단한 도시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먹기 편한 부드러운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건배는 무알코올 과일 칵테일로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약물 복용을 고려한 배려였어요. 기자 몇 명이 취재를 위해 왔지만 정중히 거절당했습니다. 오늘은 가족 행사입니다.
기사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진도 공식 촬영 2장만 하고 나머지는 가족들끼리만 찍었습니다. 도윤이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축의금입니다. 서연이 봉투를 열어보니 수표가 아닌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해오름 요양원 직원 휴게실 리모델링 완공 증서였어요. 이건 개인적인 선물보다 모두를 위한 선물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운영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뜻깊은 선물이에요. 오후 3시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어르신들은 버스를 타고 돌아갔어요.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드는 그들의 모습이 아이들 같았습니다. 해질 무렵 도윤은 요양원에 들렀습니다. 마당에는 황혼빛이 아름답게 비치고 있었어요. 서연이 어르신 한 분의 손을 잡고 천천히 산책하고 있었고 지훈이 뒤에서 담요를 들고 따라가고 있었죠. 도윤은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손목 시계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준 시계. 멈춰있던 시계가 어느새 다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우가 몰래 수리해둔 것이었죠. 시계를 보니 6시 정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도윤은 요양원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어르신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서였죠. 정문 앞에 새로운 문구가 새겨진 작은 동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존엄은 작은 손길에서 시작됩니다. 도윤이 제안하고 서연이 글씨를 쓴 문구였어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동판처럼 이곳에서 시작된 변화도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요양원에는 평화가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은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1년 전 차가운 시선으로 세상을 내려다보던 회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사람만 있을 뿐이었죠. 변화는 완성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모두를 변화시켰고 그 변화는 계속될 것이었어요.